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 이념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인데 흉상이 이전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있는 독립투사 5명의 흉상.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학교 밖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독립기념관 등이 유력한 행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도 장군 이외의 나머지 독립투사 4명의 흉상과 충무관 안에 있는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빈자리에 다른 인물의 흉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육사는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물 재정비는 졸업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육사교장 책임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 청사 앞 또 다른 홍 장군 흉상은 아직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진전된 게 있는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 등에서 이념 역사 논쟁으로까지 번진 흉상 이전 논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역사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육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사의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홍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육사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홍 장군의 업적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역사 쿠데타라면서 역사를 잊은 윤석열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독립 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참시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흉상 이전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육사의 흉상 철거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오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단장 특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재정 압박을 가해서 지방자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밖에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로 보이는데 안윤학 기자가 이 대표의 의중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단식의 의미를 국민 공감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침체된 민생 경제 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절망감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꺼내든 초강수의 이면에선 또 다른 정치적 문법도 엿보입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뺏길 경우 총선 승리,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것도 총선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내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부를 향해 각을 세워 내부의 단합을 꾀한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혹시 모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구도를 확실히 만든다면 조기 퇴진론 등 리더십 위기를 일거에 수면 아래로 묶어둘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물론 여당은 이 대표의 예상 밖 승부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인 뜬금포 단식을 선택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와 여야 대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에 이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잼버리 대회 파행, 역사 논쟁 등 쟁점이 많아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앞서 657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긴 촉박하다면서도 연내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세안과 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이자 기대 성과는 첫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침 의도를 드러내며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추가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우리 계룡대를 가리키며 남한 점령을 거론한 북한 전군지휘 훈련에 대해 미 국방부는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ould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type of provocative rhetoric or behavior. The United States, ROK, Japan, and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to be focused on deterrence, to deter aggression.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불법 전쟁과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용병그룹 바그너그룹과 무기를 거래한 데 이어 지금은 러시아군 최고위급과 협상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Minister of Defense actual traveling to the DPRK to negotiate for arms. So to the highest levels of the Russian military establishment. So again, we are going to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not negotiate with Russia.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2차례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위성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전진영과 러시아인 코즐로프, 러시아 기업 인텔렉트를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 기업에 취업시킨 뒤 돈을 벌어 위성 개발 자금을 댔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러시아 기업인 인텔렉트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가상화폐 관련 업계와 정보 교류회를 열어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해 최근 가상화폐 탈취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오늘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고시에 따라 교사들은 오늘부터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2차례 이상 주의 조치 후 휴대전화 등 학생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 파주시 일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와 만 세대가 넘는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길에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흥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명한 컵에 수돗물을 담자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합니다. 흰 세면대는 물론 변기 안에도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경기 파주시 일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동패동과 상남동, 문발동 일대의 16,000여 세대가 밤새 수돗물을 쓰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물로는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씻는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계속 아침에도 이러면 영업 못할 수 있겠다. 흙탕물은 운정신도시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LH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파주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밤새 수도관에서 흙탕물을 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노란 출입 통제선 너머로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장안동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선 차량 석 대와 오토바이 한 대, 시내버스 한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석수동과
박달동 일대에서 정전이 일어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최소 수천 세대 주민들이 10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갇혔다는 신고도 소방당국에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한전은 땅속 선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온라인 오픈 마켓인 것처럼 가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접근한 뒤 돈을 뜯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형 오픈마켓이라는 말에 속아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SNS 메시지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서 무작위로 배정되는 물건을 40건 주문하면 비용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명 오픈마켓인 11번가 명의로 메시지가 온 터라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죠. 11번가라고 하니까 접속을 하자마자 11번가 고객센터, 서비스 센터 이렇게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맞구나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이틀은 하나에 몇천 원짜리 물품을 40개씩 사고 약속한 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엔 구매해야 할 물품의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너무 커지자 A씨는 그만하겠다며 낸 돈을 물어달라고 했지만 할당된 주문 건수를 마저 채우라는 답만 되돌아왔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건 700 후반에서 800 정도? 저는 중간에 멈췄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 피해자들 중에 다른 분은 끝까지 갔는데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11번가 측은 명의가 도용됐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11번가에서 지마켓으로 이름만 바꾼 아르바이트 제안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매 대행이나 물품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인 척 돈을 뜯어내는 사기 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이제는 대형 오픈마켓까지 사칭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 대부분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고 피해 구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좀 과도하다 보이면 약간 사기 범죄인 것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 1면인데요. 소년범 5년 새 8,500건이 급증했다. 방치할 때는 성인 흉악범으로 늘 우려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년범 범죄는 4만 2천여 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 약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런 급등 추세는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월 평균 소년범 범죄가 3,800여 건으로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총 5만여 건에 달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걱정이 되는 건 이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5년 사이 10세에서 14세의 촉법 소년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 흉악범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범죄를 서로 학습하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노란 버스 지침에 체험학습 업체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다가올 체험학습 시즌에 맞춰서 사람을 고용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짜던 업체들은 최근에 죽을 맛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에서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보류하겠다고 알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단은 지난 7월 교육부가 각 학교로 보낸 공문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이용하라 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었는데
앞서 법제처에서 체형학습을 위한 이동도 통학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도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주로 노란색으로 정해진 도색을 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 신체 구조에 맞는 안전띠를 갖춰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국에 7,000대가량 등록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체험학습용으로 쓰이던 전세버스가 5만여 대 정도인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각 초등학교는 체험학습 예약을 줄지어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부와 경찰청 등은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겠다며 사실상 지침을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계도 기간이라서 봐줄 테니까 다녀오라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혹시라도 생길 불이익을 대비해서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에 실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후에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촬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앞서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공개한 바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중에 보면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호한 기준은 결국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촬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벌금이 단 500만 원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만큼이나 준비가 미비한 게 바로 CCTV 설치 현황 조사인데요. 당장 이번 달에 시행이 되는데 아직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법 시행 전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부터 대학들은 2학기 개강을 시작하죠. 그런데 일부 학교들에서는 담당 교수 미배정을 이유로 폐강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에서 시작된 교수 구인난이 수도권 대학까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IT 분야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교수의 수도 문제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경쟁력 있는 후보의 지원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의 구인난의 원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는데 먼저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서 교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논문 실적 등 연구 경험이 부족하면 지원하기 어려운 경직된 채용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공지능 AI나 반도체 등은 이번에 정부가 꼽은 12대 국가전략 기술이기도 한데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는 것도 함께 고민돼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제 판매 창구였던 미래에셋과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정관계 인사와 기업 등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라임 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운용사들이 일으킨 환매 중단 사태.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환매 사태를 재검사한 결과 일부 유력 인사와 업체의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특혜성 환매를 위해 라임 자산운용사가 129억 5천만 원의 자금도 끌어다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도 피해를 보고 환매했을 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운용사가 판단을 해서 권고를 해서 손실을 다 본 상태에서 저도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본 상태에서 환매를 했을 뿐입니다. 이후 검찰이 금감원 자료 확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증권사에 대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우선 겨냥한 건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창구로 지목된 미래에셋 증권과 유안타 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라임펀드 환매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환매를 받은 29명의 투자자와 업체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자료와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을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라임 투자사들의 2천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횡령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번 라임 사태 재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과 그 지인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부패방지 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원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즉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도 약속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부지로 마포 상암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 마포자원 회수시설 옆 2개 필지인 부지 면적은 2만 1,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합니다. 새 소각장은 모두 지하에 세워집니다. 청소차 전용 도로, 폐기물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이 지하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방지 설비를 도입해 묻지, 무해한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상부는 전망대,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인근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을 하고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변화와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만큼 서울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규 소각장의 환경영향 평가는 주민 참여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집회 등 반대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7월에 생산 소비 투자 나란히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근간이 되는 부문들인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 반등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 통계청에서 매달 말에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이번 7월치가 나왔는데 이게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감소라는 거는 올해 1월에 한 번 있었고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건데 이제 문제는 7월 달에 이제 좀 집중호우가 있었죠. 그때 그런 영향도 받았는데 그 영향치고는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계청이나 기재부에서는 뭐 집중호우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비 마이너스 8.9%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11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마이너스 3.2%인데
이게 코로나 때 2020년 7월 달에 우리 한창 소비 안 됐을 때 그때 이후로 3년 만에 최저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55%인데 이게 1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 2분기까지는 성장률이 그런 대로 나왔는데 이제 3분기 첫 달인 7월부터 이러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8월에 만약에 좀 크게 반등을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1.4%, 1.5% 이게 문제가 아니고 1%에도 연간 경제 성장률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했던 정부가 이렇게 주장했던 상저하고 예. 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만큼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반도체 생산도 보니까 지난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뭐 그동안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만 너무 좀 이렇게 매몰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볼 때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설비 투자의 한 20%, 수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야 한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주요 메이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감산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을 시장에 이제 줄이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부가 이제 아마 뭐 하반기쯤에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보면은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나 시장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곧 몇 개월 내에 반등한다. 근데 직전 사이클에서는 1년이 넘게 반등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반도체는 그렇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54%입니다. 예. 즉 중국 경제 회복 없이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예. 그렇다면 하반기 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뭐 재정을 풀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 부족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43조 원 넘게 줄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국세 수입 감소된 걸 보면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인데 이게 예. 이제 개인들이 버는 돈, 법인세는 기업이 버는 돈, 이게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는 좀 풀어야 될 부분이 국세 수입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세수가 없다고 올해 예산안에 계획된 지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재정의 기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출은 그대로 나가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적자, 국가 채무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는 있지만, 그걸 심화시키는 문제는 있지만 뭐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푸는 돈은 그대로고 민간에서 뺏어가는 돈은 주니까 오히려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하반기 경기 반등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은 하반기에 우리 경제 활로는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가 나쁜 건 사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수출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런 수출이 침체될 때 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건 소비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 지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나쁜 그 근간을 보면 뭐 7월 달에 집중호우 이것도 분명히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예.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사실 소비 쪽에서도 어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좀 어렵죠. 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최근에 뭐 민생 대책을 포함해서 소비 관련 진작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출이나 소비 쪽에서 힘들다고 하면 이제 투자 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업 투자는 사실 뭐 소비나 수출이나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는 좀 다르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놔서 공장을 지어놔야 경기가 좋을 때 그 물량을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을 생각해서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면
그게 이제 고용, 소비로 넘어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기업 투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물가라는 거는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제품이나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기계도 사고. 그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건 금리가 워낙 높아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좀 꺼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달 말에 추석 연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민생 안전 대책을 내놨는데 물가 관리에 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이제 경기 특히 소비 지역을 진작시키려면 근본적으로는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내리고 재정 정책에서는 안 되면 추경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지 말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먼저 내리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재정도 추경은 안 하겠다고 정부가 이제 계속 공언을 했고 실제로 그 근거도 타당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동안에 코로나 기간 때 재정 건전성이 많이 나빠졌으니까 국가 채무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추경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타당한데 방법은 이제 미시적인 대응밖에 없죠. 예, 이런 소비 진작책.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면 7월에 집중호우 있었고 8월에는 폭염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농축수산물 가격이 그런 이제 이상기후가 좀 폭염이나 폭우가 있었을 때는 추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거는 좀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2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로 좀 나타날까요? 최근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시 공휴일 지정은 아마 2020년 8월 17일 날 한번 지정됐던 걸로 뭐 그 이후로 지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왜 그러냐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그때 한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0조 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조 원 전체 GDP로 가는 건 아니고 보통 그 정도 절반이 이제 GDP로 가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40조 원인데 이번에는 이제 6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조 원은 넘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다만 이제 그때는 광복절 연휴였지만 지금 추석이 끼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영향은 좀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2020년 8월 17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딜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요번에 좀 틀리죠. 이제 그런 좀 차이도 있고 또 그때보다 지금 또 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점을 좀 감안하면 올해도 한 40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같은 금액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년 만기로 빌리는 것과 10년 만기로 빌릴 때는 매해 갚는 금액은 1년 만기가 훨씬 크겠죠. 근데 10년 만기는 좀 작을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만기와 50년 만기로 했을 때는 50년 만기가 매 그 한 1개년도에 갚는 돈이 작겠죠. 이게 DSR이 이제 중요한데, DSR은 자기 1년 소득 중에 분자가 이제 1년 동안 갚는 돈. 이게 이제 40년 만기보다는 50년 만기가 훨씬 작은 거죠. 비율이 40%를 최대치를 하면은 갚는 돈이 이제 50년 만기가 좀 훨씬 더 이제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버립니다. 40년 할 때, 50년 할 때. 근데 원래는 요게 사실은 이제 현 정부 출범할 때 그 신혼부부 뭐 이래서 정책 모기지론 그런 분들이 50년 만기로 해서 그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거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고 그 일부 시중은행들이 먼저 좀 치고 나서 이제 50년 만기가 많이 좀 확산이 됐는데 이게 최근 가계부채를 늘리는 이제 주범이 되고 있어요. 올 8월 달에만 한 2조 원 넘게 은행권에서 이제 늘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40년 만기로 이제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이 줄 것 같지는 않고 신규 대출은 말은 50년 만기지만 DSR을 적용할 때는 40년 만기로 그래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줄기 전에 빨리 막차를 타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 이뤄졌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가 이번 달부터 이제 끝나는데 금융 부실이 발생한다 했던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금융당국도 입장을 냈는데 저는 금융당국 생각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이긴 하지만 전체 금융시장으로 보면 비율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자 상환 유예 차주, 이번에 9월 위기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주 정도가 좀 위험하신 분들 취약 차주가 한 800명 정도, 그리고 전체 한 1.5% 정도의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좀 많이 어려우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힘들겠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요 취약차주분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뭔가 뭐 협의나 만기 연장 뭐 이런 좀 보완적인 조치를 좀 추가적으로 내놓는다면 9월 위기설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3% 소폭 상승을 했는데 미국 연준이 지금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도 뭐 이제 최근 한 해에서 발표했지만은 7월 2.3%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8, 9, 10월 뭐 어느 달 하반기에는 3%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근거로 하늘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지출 물가 지수가 올라간 걸로는 연준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연준이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고용 시장인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확실히 지금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신규 일자리가 18만 개인데 미국에 그게 7월이 37만 개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민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 그 확률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를 봤는데 9월달 동기열이 89%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정책에 이번 PC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해외 증시 소식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물가 지수는 좀 올라가는 모양이고 고용 시장은 상당히 좀 냉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직도 좀 미정이고, 그리고 뭐 일부 미국 기관에서는 뭐 연말에 미국 증시가 랠리가 있다, 산타 랠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미국의 그 뉴욕 연방은행이 미국 경기 침체 확률, 1년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확률을 거의 한 70%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의 통계를 보면 40% 확률이 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어떤 혼조세, 이걸 이제 일종의 모나리자 효과라고 하는데 아무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좀 그 시각들의 차이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의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철폐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의 항구를 방문해 해산물로 식사하며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수산물 도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강요들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식사한 데 이어 연일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科学的根拠のない、この輸入規制、等については撤廃を強く働きか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수산 중매인들과 의견을 교환한 기시다 총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중국과 정부 간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타격이 큰 가리비 등 품목의 수출 대상국 전환을 지원하고 종전에 중국에 넘기던 가공 과정을 일본 내에서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수산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기존에 적립해 놓은 800억 엔의 기금에 수백억 엔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직접 후쿠시마현을 방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해안 도시인 소마시 항구를 둘러본 뒤 소마시장과 함께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회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현지 주민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주일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과학과 투명성에 대한 일본의 흔들림 없는 책임은 최고의 모범이 된다며 반면 전면 수입 중단 결정을 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수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판매장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시장 2층에서 우럭탕으로 점심을 하며 업주에게 장사가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를 치며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선동 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방류 반대는 빌미에 불과하고 본심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해 대정부 항쟁에 나서라고 국민을 대놓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일반 범죄에까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국 교도소의 사형 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와 병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러 주도 사형제와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양립 불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흉악범죄 처벌 강화 대책으로 거론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 행정처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선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추세란 겁니다. 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도입될 경우 흉악 범죄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까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를 뺀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다면서도 이 형벌의 잔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법무부의 적극적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야, 488호, 너지? 뉴스 속보입니다. 17명의 여자들을 잔인하게 도박살해한 뒤 야산을 내버린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한번 묻자. 죽였어 안 죽였어? 궁금해요? 계속되는 실종 사건으로 30대 남자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바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었다. 강남구 신사동 노부부 살해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용의자를 좁혀가기 시작했지만 유영철은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살인 대상을 바꾸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고 전처와의 이혼, 동거녀와의 결별로 사람들에 대한 혐오심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훼손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했어. 없다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애기 아빠를 얼굴 무섭게 유가족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놓고는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9월의) 첫 출근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반면 오늘도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경남 해안 많은 곳에 최고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되며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맑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32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남부지방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